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평탄한 인생을 살아오다가 갑작스러운 일을 겪은 적이 있어서 이 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사연 유튜브에 써봅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유복자로 태어났죠. 근처에 변변한 친척도 당연히 없었고 어머니 혼자 절 길러주셨어요. 사실 어머니는 연세가 상당히 많으셔서 절 기르는데 힘들어 하셨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노화도 빨라서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으셨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어머니 얼굴을 보면 할머니냐고 놀릴 만큼 연세가 들어 보이셨죠. 전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아버지도 없이 어디 기댈 곳도 없이 어머니 혼자 몸으로 절 길러주셨으니까요. 어머니는 어떻게든 절 고생시키지 않으려 노력하셨고 어머니 혼자 절 여유있게 기르기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봉제일이며 식당일이며 안 하는 것 없이 전부하셨습니다.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 저를 제대로 길러내는 것뿐이었죠.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도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아주 공부 잘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대학은 갈 수 있을 정도로 했고 대학에 가서도 장학금 받으며 학교를 다녔거든요. 대학 갈 때 처음 등록금도 아르바이트로 벌어서 마련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힘들게 돈 벌면서 학교 다니는 걸 무척 가슴 아파하셨지만 전 아주 기쁘게 그 일들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공무원 시험을 봤습니다. 사실 저 때도 공무원 시험은 상당히 경쟁률이 높은 편이었어요. 지금처럼 아주 극악의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절대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리 공부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었고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노력했더니 그래도 2년이 걸려 합격을 했어요. 지방직, 그러니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된 거였죠. 이제 공무원이 되었으니 어머니 모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어요. 동시에 결혼도 좋은 사람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했죠. 하지만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더군요. 제가 공무원이 되고 나서 어머니는 병에 걸리셨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요. 거의 반신불수가 되다시피 해서 일어나기를 힘들어 하셨죠. 사실상 저 혼자 직장 다니면서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데 그게 집에선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고 박봉인 공무원 월급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도 벅찼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사정을 아시곤 괜찮다며 계속 일어날 수 있다 하셨지만 그건 불가능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뇌졸중이었고 몸 반쪽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병원에 계실 수밖에 없었고 전 성실하게 일하면서 월급 받고 있음에도 빚을 지게 되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뇌졸중은 길어지려면 정말 오래도록 길어질 수 있는 병이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시며 빨리 죽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지만 자식된 도리로서 그런 말씀이 달가울 리 없었죠. 어머니의 몸 상태는 계속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 누워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죠. 그 상태에서는 제가 누구와 결혼조차 꿈꿀 수 없었습니다. 전 어머니를 모시면서 동시에 결혼해서 제 가정을 단란하게 꾸리는 것이 꿈이었어요. 하지만 반신불수인 어머니를 병원에 모신 상태론 계속 빚이 늘어났고 돈을 모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홀어머니인 것 하나만으로도 여성들이 절 그리 좋게 보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쓰러져 병원에 들어가시니 더욱 그랬죠. 아예 저는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결혼하는 걸 포기하는 채였어요. 어머니는 몇 년이나 병원에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동안 저는 어머니를 낳게 해보려고 계속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해 시키면서 이런저런 방법도 써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없이 어머니는 계속 나빠지셨고 마지막 6개월간은 아예 의식을 잃은 채 식물인간처럼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참 가슴 아팠어요. 절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그냥 누워만 계시는데
가끔씩 어머니 눈가로 눈물이 흘러내리던 게요. 과연 살아있는 게 어머니께 도움이 되는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어머니 병고안을 하는 동안 제가 참 자주 다녔던 식당이 있었어요. 제 직장인 사무실과 집 사이에 있는 식당이었는데요. 작은 식당이긴 했지만 소문이 제법 난 곳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욕쟁이 할머니 한 분이 주인으로 식당을 지키고 계셨는데 그분 손맛이 정말 아주 좋았어요. 처음 그 식당에 발을 들였을 때가 기억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밥 되나요? 뭐여 이것은? 할머니는 처음 손님으로 온 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셨어요. 그때 제가 직장 반차를 쓰고 조퇴해서 어머니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라 시간이 되게 애매했거든요. 오후 5시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저는 점심도 먹지 못한 채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무척 배가 고팠는데 욕쟁이 할머니네 식당은 그 시간에 상당히 조용해서 문을 안 연 줄 알았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던 거였죠. 욕쟁이 할머니는 저를 아래 위로 보더니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아니,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비실비실대? 전 식사가 되냐고 물었을 뿐인데 할머니가 거칠게 말씀하시는 것에 좀 놀라서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별다르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저만 계속 훑어보시며 혀를 차셨죠. 에휴, 되게 부실해 보이는구먼. 아니, 젊은 사람이 그렇게 다니면 복이 있다가도 나가. 어쩜 이렇게 비실비실 형편이 없어? 죄송합니다. 밥이 되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할머니는 끝없이 제 행색이 너무 힘들고 말라 보인다며 투덜거리셨어요. 그러더니 식당 한쪽을 가리키셨죠. 마, 거기 앉으소. 네? 네. 우린 백반 한 가지밖에 없으니 그냥 그거 드셔야 해. 네네. 부탁드립니다. 거 피실거려갖고 많이 드셔야겠어.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곧 한 쟁반을 갖고 나오셨어요. 전 여태까지 백반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걸 처음 봤어요. 반찬 가짓수도 너무 많았고 밥도 엄청났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대식가는 아니라서 그 밥량을 보고 약간 질릴 정도였죠. 할머니는 식탁을 탁탁 치며 말씀하셨어요. 차려준 사람 얼굴 봐서 이거 남기면 안 되는 거요. 알겠어? 네. 그런데 양이 정말 많네요. 당연히 많지. 내가 뭐 양 적게 치사하게 주는 사람인 줄 알아? 할머니는 도리어 역정을 내더니 곧 식당 한 구석 의자로 가서 앉으셨어요. 라디오로는 오래된 옛날 노래가 나오고 식당 안엔 저와 할머니밖에 없었죠. 할머니는 전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라디오에서 나오는 옛날 트로트 가요에 맞춰 따라 흥얼거리셨고 전 그냥 배고팠던 기세로 밥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정말 양만큼 맛도 좋더군요. 게다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돌아다니고 어머니 병 때문에 마음 졸이던 끝이라 더욱이나 밥이 잘 들어갔습니다. 밥량이 정말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정신 차리고 보니 다 먹었더라고요. 전 값을 치르는데 구내 식당만큼이나 저렴한 가격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니 할머니, 이렇게 받으셔서 남기나 하세요? 저렇게 많이 질도 좋은 반찬을 주시면서 밥도 많이 주시고. 그럼 내가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 뭔 오지랖이야, 젊은 사람이. 할머니는 제가 걱정 겸 인사 겸 드린 말씀에도 아주 투명스레 대답하셨어요. 전 그 대답에 조금 마음이 상해 다음번엔 가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사실 주머니 가벼운 직장인한테 저렴하고 맛있는 밥집이라는 건 피할 수 없는 것이었죠. 전 그래서 결국 다음 날도 할머니 식당으로 갔고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식당에 가면서 알게 된 게
첫날 제가 갔을 땐 식당 영업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할머니의 식당은 11시부터 2시까지 점심 영업을 하고 칼같이 식당을 닫았다가 5시 반부터 다시 저녁 장사를 재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5시에 들어갔는데도 밥을 주신 거였어요. 그때도 이상하긴 했죠. 식당 문도 닫혀 있고 안은 어두웠고 안에 손님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분명 다른 시간엔 손님들이 줄 설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집이었는데 말입니다. 거의 한 달 정도 그 식당을 하루 걸러 한 번씩 갈 정도로 자주 다니던 끝에 전 할머니와 조금 편하게 말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말이 거칠고 욕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었지만 좋은 분이었죠. 배고프단 사람이 오면 밥도 더 많이 주시고 많이 먹는 학생들이 오면 밥도 더 퍼다 먹으라고 등을 밀어주시기도 했습니다. 노숙자가 오면 가게에는 못 들어오게 하더라도 밥 한 끼 일회용 그릇에 담아서라도 내줘서 보내시곤 했어요. 그런 할머니의 행동들이 겨우 한 달 정도 가게 단골이 된 제가 보기에도 눈에 많이 띄더군요. 할머니, 저 또 왔습니다. 아유, 집에서 밥 좀 해먹으쇼, 이 사람아. 어찌 이렇게 밖에서 나다니면서 밥 먹으러 돌아다녀. 에휴, 게으름뱅이 같으니. 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절 타박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타박에도 머쓱하게 웃으면서 식당에 들어가 앉을 정도가 되었죠. 할머니도 계속 저한테 이런저런 타박을 하시다가 얼른 들어가서 백반 한 상을 차려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땐 시간이 늦어서 손님들이 뜸할 때라 그런지 할머니가 제 식탁 앞에 의자를 빼고 앉으시더군요. 요새는 꼭 이 시간에 오더구먼. 아, 네. 요즘 좀 일정이 그렇게 되네요. 뭔 일 있는 거요? 왜 이렇게 늦게 와? 나 영업 끝내는 것도 늦어지게. 할머니가 퉁명스레 말씀하셨지만 전 그게 절 타박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할머니 원래 말투가 그런 거라는 걸 그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대답할 수 있었죠. 직장 다니는데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서 지금 거기도 좀 다녀야 해서 그래요. 어머니 병원? 네,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지금은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어요. 아무래도 가망이 없다고 해서요. 저는 밥 먹으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 가볍게 말했어요. 그땐 이미 어머니가 쓰러지신 지 상당히 오래된 상태라 더 이상은 슬퍼할 기록도 남지 않았거든요. 전 그냥 그렇게 말하고서 가만히 밥만 먹었습니다. 예상외로 할머니는 저를 빤히 보면서 더 말해보라는 듯 기다려주시더군요. 전 그냥 입 다물고 밥만 먹기가 좀 뻘쭘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어머니가 절 어떻게 키웠는지,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오래 누워 계신지, 제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 말이죠. 할머니는 별다른 말 없이 가끔 맞장구만 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직장 동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저한테는 그렇게 친한 친구도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서는 한숨을 푹 쉬셨어요. 에휴, 고생 많았구먼, 젊은 사람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참 고생 많이 하고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고생을 더 많이 하셨으니까 이젠 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저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신 지 오래라 차려주신 밥도 먹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상태였죠. 좀 그립더군요. 할머니의 밥은 정말 맛있었지만 어머니가 차려주셨던 소박하고 초란 밥상 쪽이 더 그리웠습니다. 어머니가 고생 안 하고 잠시라도 마음 편하게 사셨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슬프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정말 가끔은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전 조용히 말했고 할머니는 귀담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손님들은 전부 나간 상태였고 저녁 시간이 꽤나 늦어서 사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도 지나 있었죠. 거기서 꼴사납게 울지 않으려고 전 노력해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할머니도 그냥 물끄러미 절 보고만 계셨죠. 전 한참 눈물을 삼킨 다음 웃어 보였어요. 그러고 보니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할머니. 그래, 늦어버렸네. 눈치 없는 젊은이 때문에 늦어버렸어. 어휴. 할머니는 괜히 못마땅한 척 절 타박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것이 진심이 아님을 알기에 저도 웃으며 죄송하다고 하면서 식탁 치우는 걸 도와드렸죠. 할머니는 재빠르게 설거지를 하시고 절 내보내셨습니다. 나 이제 청소도 하고 닦고 들어갈 테니 얼른 가. 가버려. 네, 할머니. 에휴, 하여간 골치덩이. 할머니, 그런데 원래 5시 반에 여시죠? 저녁 장사. 그래. 한 달 넘게 다녀놓고 그걸 이제야 물어? 그때 처음 제가 여기 왔을 때 5시였는데 그때는 밥 주셨잖아요. 저는 궁금하던 것을 지나가는 말처럼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혀를 차셨어요. 에휴, 왜겠어? 그지 새끼처럼 며칠 배고른 얼굴을 하고 있으니 그 꼴로 돌아다니다가 픽 쓰러져 죽을까봐 준 거지. 무슨 길고양이처럼 빼빼 말라서 비틀린 얼굴을 하고 있으니 원. 불쌍해 보여서. 그래. 어쩜 그렇게도 없어 보이든지. 에휴. 할머니는 혀를 마구 차시면서 저를 거의 내쫓듯 내보내셨어요. 거친 말과 행동이었지만 사실 할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죠. 그 이후로도 전 시간만 나면 그 식당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어머니와는 완전 다른 분이었지만 어딘가 집안 어르신을 대하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도 제가 울면서 밥 먹는 동안 할머니가 말없이 절 지켜봐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와는 서로 많은 것을 아는 사이가 되었죠. 제가 어머니 병관하고 세월이 지나 보내드리는 동안 할머니가 제 하소연을 거의 다 들어주셨거든요. 반대로 할머니의 인생사를 제가 듣기도 했고요. 할머니는 자식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밥집을 하고 있지만 사실 돈 벌어 쓸 데도 없다면서 할머니는 다소 쓸쓸하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나는 자식을 다 잃었어. 처음부터 없었으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르는데. 저런. 차마 자세한 얘기는 물을 수 없었지만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어 이야기해 주셨어요. 애가 둘 있었어. 하나는 어릴 때 병으로 먼저 갔고 또 하나는 대학도 갔지만 교통사고를 당했거든. 썩을 놈의 어떤 사내놈이 우리 애를 차로 치고 도망갔어. 잡지도 못했지. 할머니는 눈물도 짓지 않으셨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면서 그것으로 가슴 아프기엔 너무 지나치게 많이 아팠다고 하셨죠. 전 어쩐지 어머니의 일이 오버랩 되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젠 별다르게 할 일도 없고 보람도 없어. 그냥 목숨이 붙어있으니 사는 거지.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주름진 얼굴과 주름진 손, 어딘가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기도 했죠. 저희 어머니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연세에 비해 주름이 참 많으셨거든요.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알게 모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사달이 벌어졌죠. 여느 때처럼 저는 할머니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더 늦게 가게 되었는데요. 직장에서 야근을 마치고 나오니 10시 가까이 되어 있었어요.
보통은 할머니가 9시 반이면 식당 문을 가차없이 닫기 때문에 사실 열려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게에 갔는데 문이 열려있더군요. 안은 어두컴컴한데 말이죠. 보통 할머니는 아주 꼼꼼하게 문 단속하고 뒤처리를 다 하고 닫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부르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뒤부엌에서 뭔가 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희끄무레한 빛 아래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게 보이더군요. 전 너무 놀라서 급히 달려갔고 쓰러진 사람이 다름 아닌 할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전 급하게 119에 신고를 먼저 한 뒤 할머니의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눕혔습니다. 기도 확보를 먼저 했지만 할머니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다행히도 전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던지라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에 대해 기본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할머니의 흉부를 두 손으로 압박하면서 할머니의 고개를 뒤로 젖히고 숨을 불어넣었죠. 처음엔 숨을 쉴 기미가 없었던 할머니는 제가 반복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니 헉 하면서 숨을 들이마셨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제가 있는 힘껏 부르면서 계속 흉부를 압박하는 동안 119에서 대원들이 와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날 응급차에 실려간 할머니는 처치를 받고 곧 정신을 차리셨어요. 원래 기도가 약해서 갑작스럽게 발작성 호흡곤란이 와 쓰러졌는데 그때 제가 마침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대로 정신을 잃고 사망하셨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저는 휴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보낸 마당에 정부친 할머니를 또다시 그렇게 보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후로도 한참 동안 병원에 계셨어요. 할머니가 입원하신 동안 가게가 문을 열지 않으니 무척 쓸쓸하더군요. 그 당시 일이 너무 바빠서 병원에는 가지 못했지만 오갈 때마다 가게의 문이 닫혀 있어서 슬펐어요. 그리고 동시에 병원에 계신 할머니가 너무 외롭지는 않으실지, 혹시 그때 쓰러지시고 나서 후유증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더군요. 닫힌 가게 문을 보면서 제 걱정이 마치 어머니에 대한 것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동네 단골 식당 할머니에 대한 걱정과는 좀 달랐죠. 어느새 저는 그 할머니가 제 가족처럼 느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이 바쁜데도 다음날 억지로 휴가를 내서 할머니를 뵈러 병원 안을 갔어요. 할머니는 병실에 누워있다가 제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놀라서 일어나 앉으시더군요. 할머니는 눈을 잔뜩 찌푸리며 한 소리 하셨습니다. 거 왜 왔어? 지 할 일이나 할 것이지. 하여간. 할머니 뵙고 싶어서 왔어요. 전 웃으면서 말하고 사온 주스를 꺼내놨습니다. 에휴, 맛도 없는 걸로 사왔네. 아, 젊은 애가 어찌 그리 센스가 없는 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주스 하나 까드릴까요? 그래, 하나 까줘봐. 맛없는 걸 사왔다면서 정작 제가 주스를 까드리자 할머니는 맛나게 받다 잡수셨어요. 저는 그 곁에 앉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식당 문이 닫혀 있어서 외로웠다는 말도 했죠. 할머니는 가만히 앉아서 그걸 들으시다가 툭 던지듯 말씀하셨습니다. 너 아니면 나 죽었다 가더라. 의사 양반이 그랬어. 아, 그래요? 그래. 할머니는 한참이나 주스병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러다가 물끄러미 절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이놈아.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 전 그 말에 조금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푹 쉬시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죠. 에휴, 난 자식이 없어. 다 앞세우고
이제 남은 건 나 하나밖에 없는 몸이요. 그러니까 너를 내 아들로 삼아서 챙겨주고 싶다 이 말이야. 할머니, 정말 친엄마처럼은 못해주더라도 그 비슷하긴 해줄 테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스병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으셨죠. 그 손이 어찌나 따스하고 단단하면서도 주름져 있던지요. 저는 그 손에서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를 느끼고 눈물이 났습니다. 전 정말로 할머니를 제가 구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정말로 제 어머니 되어주시는 건가요? 그래, 이제 앞으로 엄마라고 불러라. 내가 네 애미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자식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그 이후로 정말 저를 아들로 생각하셨어요. 제가 어디 사는지, 친척 관계는 어떤지, 결혼은 할 건지 꼼꼼히 다 물어보시더니 아침마다 와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하셨죠. 그것도 식당이 아니라 할머니 댁으로 와서 밥을 먹으라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작은 정원을 가진 단독주택에 살고 계셨습니다. 원래 식당만 봐도 워낙 깔끔하게 청소하는 분이시긴 했는데 할머니의 단독주택은 예상보다도 더 깔끔하고 잘 정돈된 곳이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집이기도 했죠. 정원이 넓진 않았지만 깔끔하게 손질되어 꽃이 피고 있었고 강아지도 2마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아침에 갈 때마다 아침상을 차려주셨고 앞에서 저와 같이 식사도 하셨어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를 하고 일상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는 정말 모자처럼 정말 가족처럼 변해갔죠. 사실 전 돌아가신 어머니와도 이런 일상을 보내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절 키우실 땐 돈을 버셔야 해서 거의 하루 종일 밖으로 두셨고 제가 좀 괜찮게 돈 벌게 된 이후로는 병석에 누워 계셨기 때문이었죠. 어떤 날은 할머니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과거의 이야기들이요. 어머니는 참 많이 아파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파한다는 게 정말 통증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감이나 저한테 피해가 된다는 그런 종류의 고통 같은 거요. 전 지금도 그게 참 가슴이 아파요, 엄마. 할머니가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신 뒤 전 정말로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죠. 할머니는 품 안에 아는 강아지를 도닥이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사실 내 남편도 뇌졸중으로 갔다. 젊은 나이에 가긴 했지만 말이야. 뭐 젊어봤자 한 50이었던가. 그러셨구나. 쓰러졌을 땐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병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니더구나. 정말 칠기게도 오래 살았어. 내 남편은 뇌졸중으로 절름거리면서 걷게 됐을 때 자기가 더 이상 세상 사람 무엇하냐면서 자살까지 하려고 했다. 그걸 겨우 막았는데 한 3달 뒤쯤 그냥 죽더구나. 할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과거가 있는 줄은 또 그때 처음 알았던지라 전 숙연해져서 고개를 숙였죠. 정말 평탄치 못한 인생을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할머니는 과거 이야기와 오래된 감정의 이야기를 나누며 진짜 가족이 되어갔어요. 그러던 중 전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진지한 사이가 되어갔죠. 할머니께도 제가 그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털어놓았고 할머니는 기뻐하셨어요. 네 돌아가신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드디어 아들놈 치운다고 말이다. 하여간 덜 돼갖고 결혼도 늦게 하는구나. 얘기 윤서가.
그러게요. 진짜 다른 친구들보다 결혼이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의 병고한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의 후유증에서 벗어나느라 저는 벌써 30이 한참 넘어 있었어요. 동기나 친구들은 거의 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뒤였죠. 할머니의 애정어린 꾸지람에 저는 좀 민망스럽기도 했어요. 엄마, 제가 결혼해서 제대로 며느리랑 와서 효도할게요. 아유, 됐다 이 녀석아. 너 살기나 제대로 살아. 그게 효도다. 할머니는 호탕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다가 기침을 간혹 하셨죠. 그때쯤 할머니가 유달리 기침을 많이 하셨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셨던 그 사건 이후 몇 년이 지난 상태였는데 원래도 기관지가 안 좋으셨던 할머니는 점점 더 상태가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걱정은 되는데 병원 가서 계속 치료받아도 건강 상태는 제자리 혹은 나빠지고만 있어서 큰일이었죠. 제가 걱정을 하면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이미 너무 늙었어. 죽어 넘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나이다. 하여간 넌 젊은 놈이 너무 어지럽히 넓어. 그래 살아갖고 이 세상 참 잘 살겠다. 좀 얕게 좀 살아.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못마땅하게 저에게 훈계하시곤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 애정이라는 걸 알아서 그리 기분 나쁘진 않았죠.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와 결혼이 결정된 뒤 할머니께 인사드리며 거의 제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라고 여자친구에게 소개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얌전히 할머니께 인사드렸고 할머니는 정말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소개받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며 기뻐하셨죠. 아마 먼저 죽은 내 아들이 며느리를 소개했어도 이거랑 똑같은 기분이었을 거다. 네가 정말 내 아들이긴 아들인가 보다, 이 녀석아. 할머니는 그때 눈물까지 지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당당히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어 정말 기뻤죠. 그런데 결혼하기까진 문제가 있었어요. 여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만 제가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다름 아닌 제 재정 상태 때문이었는데요. 어머니를 병관하면서 진 빚은 거의 다 갚아가고 있었지만 그만큼 모아놓은 돈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당연히 집도 구하기 힘들었고요. 저 자신이 워낙 지대한 가난 때문에 호된 고통을 겪었던 터라 결혼하면서 이렇게 가난한 상태로 결혼해도 되는 것인가 고민이 된 건 사실이었어요. 저한텐 사실 기댈 친척이나 부모도 없는 상태였고 결혼 후에는 제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이런 건 할머니한테도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잘못하면 할머니한테 돈이나 달라는 몹쓸 인간이 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전 무척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자친구는 제 재정 상태를 빤히 알았고 그런데도 얼마든지 괜찮다고 해주었지만 저 자신이 고민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는 사이 할머니는 점점 더 건강이 나빠지셨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제가 할머니께 다니면서 정성껏 간호했지만 나아지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연세가 너무 많으셨고 지병도 너무 오래된 것이라 그렇다고요.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서도 저한테 웃으셨어요. 난 괜찮다. 죽을 나인 이미 옛날에 지났지. 못되게 한 세상 살아온 욕쟁이가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데 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 너, 나 죽고 나서 절대 울지 마라. 부정 탄다. 절대로 다. 할머니는 그렇게 쇠약해지신 상태에서도 저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전 할머니 말씀대로 울지 않으려 노력했죠.
여자친구 역시 할머니 곁에 와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 내 방에 문갑이 하나 있다. 거기서 이 열쇠로 열면 제일 안쪽 상자에 봉투가 하나 있어. 그것 좀 가져오느라. 네, 엄마. 전 할머니 말씀대로 문갑 안에 있는 봉투를 갖다 드렸어요. 봉투는 제법 큼지막한 서류 봉투였는데 안에 뭔가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함부로 들여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뒤적거리시더니 통장 하나와 도장 그리고 할머니 신분증을 꺼내어 절 주셨어요. 전 이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의아한 채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죠. 이거 엄마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다. 네? 너 결혼 선물. 내가 꼭 너한테 주고 싶었다. 미리 마련을 해뒀는데 너한테 전해주는 게 늦었구나.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사실 죽은 내 아이들한테 주려고 아주 오랜 옛날부터 조금씩 들어놓은 적금이다. 금액은 내가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기계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넣었어.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집 사는데 보탬될 정도는 될 게다. 엄마, 이런 건 저한텐... 받아. 네가 정말 날 엄마로 생각한다면 말이다. 할머니는 정색을 하고 절 바라보셨어요. 나한테는 이제 아무도 없다. 너밖에 없어. 네가 7년 전 날 구하지 않았다면 그날 이후 내 목숨도 없었고 여태까지 살지도 못했다. 그러니 지금 내 목숨은 네가 만들어준 거고 난 그 보답은 하고 싶다. 엄마, 난 물려줄 자식도 없어. 하지만 핏줄이 이어지지 않았어도 넌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두 말 말고 받아. 할머니는 아예 두 말도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고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주셨어요. 전 도저히 할 말이 없어 할머니 앞에서 손을 잡고 있다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왔죠. 통장에는 무려 1억이 들어있더군요. 정말 이걸 받아도 되는 걸까? 할머니 등쳐먹게 되는 건 아닐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 받았다는 걸 알고 할머니는 아주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할머니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와 예비 신부의 손을 잡고는 안타까워 하셨죠. 내가 조금만 더 버텨서 니들 결혼하는 걸 봤어야 하는데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걸 봤어야 하는데. 보실 거예요, 엄마. 보실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저희 결혼식 곧이에요. 저희는 이제 할머니가 주신 돈을 보태 집을 구할 수 있어 결혼식도 급하게 잡았습니다. 어떻게든 할머니가 저희 결혼식에 참석해 주시길, 또 제 한 분의 엄마로서 함께 해 주시길 바랐거든요. 할머니는 스스로 몸이 점점 더 악화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느끼셨는지 저한테 가게와 집도 다 정리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할머니의 가게로 가니까 너무 쓸쓸하고 허전하더군요. 할머니 병세가 안 좋아진 지 오래였으니 가게도 문을 닫아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할머니와 정을 쌓고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또 그 후 다시 할머니를 구하고 다시 할머니와 가족과 같은 연애 쌓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는 가게를 정리하고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할머니 집도 마찬가지였고요. 만약 나으신다면 저희 집에서 모시고 싶어서 집을 내놓는 데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제 여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 할머니를 당연히 우리 집으로 모셔야 하지 않냐고 말해주기도 했죠.
모든 것을 전부 정리해 할머니 앞으로 갖다 드린 뒤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남긴 게 전부 사라졌구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면 난 곧 죽을 거니까. 아니, 그래도 네가 내 아들이니 하나는 남았구나. 참 다행이야. 죽기 전에 늙은이가 널 만났던 게 말이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혼하기 일주일 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죠.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임종의 순간을 제가 지켰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전 어머니의 임종 순간을 지키지 못한 불효자식이었고 할머니는 임종을 지킬 자식이 없는 분이었으니까요. 서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끼리 만나 그래도 따뜻한 위로를 주고받고 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진짜 가족의 인연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예비신부 역시 그런 할머니와 제 인연을 잘 알고 이해해 주었어요. 장례식도 기꺼이 함께 해주었고요. 그리고 할머니 사후에 변호사 한 명이 절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유언장을 써서 남겨주셨다면서요. 유언장에는 할머니의 모든 유산을 제게 준다고 되어 있었어요. 전 이미 1억이라는 큰 돈을 받았는데 거기다 유산까지 남겨주셨다니 조금 망연해졌어요. 받아도 되나 싶었지만 이미 유언장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유산은 무려 10억에 가까웠고 전 난데없이 엄청난 유산을 받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유언장에는 짧은 편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아, 그래, 넌 내 아들이다. 내 너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고 행복이었다. 내가 줄 것은 이것뿐이구나. 분명 내 생전에 이걸 전부 널 준다고 하면 거절할 것 같아서 유언으로 남겨 너한테 준다. 부디 섹시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호탕한 성격이셨던 할머니답게 길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할머니의 마음이 너무 잘 전달이 되어서 전 편지를 읽으면서 울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 할머니의 유언대로 제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에 충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도 둘이나 낳았고 서로 절대 싸우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유산 덕분에 생활도 여유가 있어서 아이들에게도 아낌없이 쓰며 다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 행복은 저희 어머니와 함께 제 엄마, 욕쟁이 할머니가 만들어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가끔 할머니의 얼굴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부디 평온하시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